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 내 책 이야기는 그림으로 읽는 장자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제 책인데요. 장자에 대한 해석을 그림을 매개로 해서 이제 흥미롭게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지금 왜 우리에게 장자가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자는 사실은 제 경험으로는 인류가 만들어낸 책 중에서 가장 풍부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장자의 장자다. 그리고 또 지금 시대와 연관해서도 장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이다. 왜냐하면은 불확실성, 불안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사회인데다가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더더욱 커지고 과거의 삶의 방식,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발상, 새로운 어떤 전망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야 되는, 그것이 사회만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많은 어떤 발상의 계기 혹은 새로운 생각의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장자가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장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장자에 대한 해설서를 내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의 장자 책들에 대한 뭔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제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아쉬움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는 장자가요, 많은 오해와 왜곡이라든가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장자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자기계발서로 쓰여서 마치 자기 성공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휴가, 여가 정도의 힐링의 의미로 쓰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자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온갖 비유가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심지어 역설적인 논리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엉뚱한 해석, 심지어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도가라는 식으로 장자를 뭉뚱그려서 노자와 열자의 시각으로 장자를 이해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았어요. 장자 고유의 문제의식, 장자가 가지고 있는 치열함이 사라져버리고 뭉뚱그려진 노자적인 시각으로 포장돼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인 책이 장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 책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 장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장자가 살아가던 시대,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죠. 그 중에서 특히 전국 시대죠. 그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라고 하는 다양한 경향과의 논쟁 과정 속에서 태어난 게 이 장자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장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유가라든가 아니면은 법가라든가 묵가라든가 심지어 기존의 노자, 열자의 도가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경향과 어떻게 논쟁하면서 장자의 이 비유라든가 역설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만 봐서는 장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제자백가의 논쟁 속에서 어떻게 장자라는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문구를 어떤 성급하게 어떤 현실의 교훈으로 이끌어내면서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다 엄밀하게 이해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을 때 장자의 본래 문제의식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엄밀하게 보고자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읽는 장자잖아요. 장자를 좀 더 재밌고 흥미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옛그림을 매개로 장자의 문제의식을 한올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편하게 장자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엄밀한 내용을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전체 책 내용을 얘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부분, 한 꼭지 얘기만 가지고 같이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장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의자연 그런 게 바로 떠오르고요. 또 하나 그와 동시에 떠오르는 게 무용지용의 도, 뭐 이런 게 떠올라요. 무용지용. 말 그대로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이라는 말이죠. 이거를 아마 옛날 학생 시절에 거의 답처럼 외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무의자연과 무용지용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무용지용,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이라는 이 장자의 규정도 사실은 엉뚱하게 해석되거나 심지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계발서에서는 어떤 쓸모를 A라는 쓸모가 있고 B라는 쓸모, C라는 쓸모가 있는데 주로는 A라는 쓸모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C라는 쓸모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새로운 쓸모를 발견해서 훌륭하게 쓰이면은 회사에게도 이익이고 사회에게도 이익이다. 더 많은 성과를 낸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발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많은데 장자의 문제의식은 그것과는 상당히 달라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쓸모 중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쓸모의 발견, 이것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장자를 보면 쓸모와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쓸모 얘기와 저 쓸모 얘기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해설사들은 그냥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무용지용 이렇게 하나로 해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역시도 잘못된 해설의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의 경우가 다르고요. 이럴 때 장자는 어떤 점을 말하고자 했던 거고 저럴 때 어떤 점을 말하고자 했던 거냐. 그리고 그것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자의 강조점이 서로 다르게 이해돼야지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림을 보면은 이성이라는 중국 화가의 한림평야라는 그림이 있죠. 거기 보면 두 그루의 나무가 하늘을 뚫듯이 곧게 쭉 뻗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나무를 보면 우리 목수들은 탐을 내겠죠. 왜냐하면 제목으로서의 쓸모가 대단하잖아요. 큰 궁궐의 기둥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큰 집의 대들보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곱고 크게 뻗은 나무니까요. 그런데 장자에 보면 이런 나무들은 금방 베어진다. 오히려 꾸불꾸불한 나무가 오래 살아남고 그래서 큰 그늘을 들이어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쓸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그림을 올려놓은 이유는요. 그 가운데에 아주 왜소하고 막 가지가 온통 휘어져 있는 나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옹이가 져 있어서 나무로 쓸 수가 없어요. 조그만 집의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요. 뭐, 쓸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여요. 심지어 나무가 작아서요. 큰 그늘도 만들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예요. 적어도 인간의 관점에서는. 쓸모라는 관점에서 이 나무를 볼 때는 인간에게 어떤 유용한 쓸모를 제공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는 제공하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장자는 사실 이 쓸모와 저 쓸모가 아니라 1차적으로 이렇게 쓸모 자체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쓸모 자체가 없어 보이는 바로 여기에 먼저 주목을 해요. 먼저 그 장자에서 말한 대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사람이 사냥하도록 불러들이고 원숭이나 개의 날렘은 줄에 묶여 다니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김홍도의 송하맹호도라는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벌써 한눈에 보기에 위험이 서려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호랑이의 그 화려한 가죽, 털의 모습이 한눈에 탁 들어오죠. 그런데 바로 이 화려한 호랑이 가죽 때문에 호랑이들은 죽어가는 게 맞죠.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노리는 이유는 호랑이 고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화려한 가죽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호랑이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게 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호랑이 가죽이죠. 바로 이 인간에게 이 쓸모라는 것 때문에 호랑이는 죽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개나 원숭이의 날렘은 재주를 말하는 건데, 또 원숭이나 개의 재주가 오히려 이렇게 목에 줄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 그만큼 스스로를 억압하는 역할을 쓸모가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호랑이의 가족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개나 원숭이의 재주도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 자체, 호랑이는 호랑이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다. 개는 그 개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다. 인간에게 비교해서 인간의 쓸모로서 그 존재가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인간의 잣대로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물이든 한 인간이든 그 자체로서 지니는 진정한 가치,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쓸모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음 그 자체의 가치에 주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하나이고요. 자, 또 하나는 쓸모없음에 쓸모있음. 여기서 이제 쓸모있음이 들어가죠. 이것도 우리의 통용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제가 조영석이라는 우리나라 화가의 총과 여행이라는 그림과 함께 실어놓은 장제의 한 대목을 같이 볼게요. 땅은 넓지만 걸을 때 밟는 곳만 쓰이네. 나머지를 깎으면 걸을 수 있겠는가. 집안에 빈 공간이 없으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반목하네. 또한 마음에 넣을 공간이 없으면 여러 가지 욕망이 마음에서 서로 다투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무용지용,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을 다루는 내용이죠. 근데 이조차도 일반적인 해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 쓸모와 저쓸모 중에서 좀 덜 부각된 이 저쓸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땅은 넓지만 걸을 때는 밟은 곳만 쓰이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걸을 때 발이 닿는 곳은 좁잖아요. 그럼 이 발이 닿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절벽처럼 깎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거 못 밟아요. 무서워서. 그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발을 밟는 그 면적 이외에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걷겠어요? 엄두도 못 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쓸모와 저 쓸모가 아니라 쓸모없음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쓸모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쓸모없음이 없으면 쓸모 있음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덕경에도 나와요. 그릇이라는 게 빈 공간 때문에 쓸모가 생기는 거다. 또 마찬가지로 수레바퀴도 수레바퀴에 이렇게 중간에 살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통나무로 되어 있다고 치면은 무거워서 수레바퀴로서의 쓸모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생기는 거다. 뭐 이것은 장자와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그건 이 조영석의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총가의 여성이 절구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절구질하는 곳에 빈 공간이 없으면, 절구통에 빈 공간이 없으면은 절구통으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방이 있잖아요. 방도 중간이 비어 있으면 방으로서 기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빨래줄에 널려있는 옷도 마찬가지죠. 이 안이 비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입을 것이며, 이 여성이 신고 있는 집신도 안이 비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신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주변을 들어보면요, 이 그림에서처럼 수많은 것이 쓸모없음이 있어야지만 쓸모있음조차도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일상적으로 쓸모없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 위에서만 그 쓸모조차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집안에 빈 공간이 없으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반목하네. 며느리와 시어머니 예를 들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빈 공간이 있어야지 서로 다툼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제일 함부로 하나요? 누구에게 감정을 제일 쉽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있는 말 없는 말 상처 주는 말들을 막 쏟아내나요? 가족 아닌가요? 거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거죠. 사람과 사이에도 그런 식의 빈 공간, 거리, 일종의 쓸모없어 보이는 그 거리가 있어야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러는 것도 생긴다.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사람과 사이의 거리라는 것들도 굉장히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의 공존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내면의 문제를 다룹니다. 마음의 논일 공간이 없으면 여러 욕망이 서로 다툰다. 우리 내부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자기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뭔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장자가 말한 것은 그렇다면 뭐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죠. 열린 생각, 뭔가 역동적인 생각, 그 다음에 상대적 사고,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커다란 어떤 공간이, 빈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용지용과는 좀 의미의 강조점이 다르죠. 마지막으로요, 장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항의 문헌도와 함께 올려놓은 글인데요. 나는 제목이 되는 것과 제목이 되지 않는 것을 중간에 처신하겠다. 이는 옳은 듯 하면서도 그릇되어서 재난을 면할 수가 없다. 만약 자연의 도를 타고 떠다니며 논인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물의 실정이나 인간 윤리 변화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어찌 꼭 재난을 면할 수가 있겠는가. 슬프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거라. 자, 그러면은 이거는 쓸모 있은 거 없으면 경계에 서겠대요. 그럼 앞에 얘기와 또 다른 것 같잖아요. 자기 모순인 것 같잖아요. 이거는요,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쓸모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장자의 문제의식이에요. 사실은 재난을 면하려면은 자연의 도를 타고 떠다니며 논인다면 뭐 피해받을 게 없다. 이게 노자와 열자의 관점이죠. 마치 신선처럼 현실에서 떠나서 그냥 자기 안위를 가지고 말 그대로 신선처럼 뭐 사회의 연을 끊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될 게 뭐 있느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인간 세상이 어찌 그러냐.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쓸모 없음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또 쓸모 없음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스스로 마음의 집착은 물론이거니와 재난을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아까 개와 뭐 호랑이의 예를 통해서 봤듯이 재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중간은 경계죠, 경계.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되, 그렇다고 현실에만 매몰돼 있으면은 우리는 현실에서 재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현실에 부당한 것에 몸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노자처럼 신선처럼 떠다닐 수 없는 거니까 현실에 두 발을 딛되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런 점에서 경계에 서 있어라. 현실에서 살아가되 자기 마음속에 이상향을 잊지는 않아야 된다. 그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뭔가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나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이 치열함이 바로 장자의 핵심이다. 저는 그래서 이 경계에 서 있겠다라는 장자의 이 말이 장자의 진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장자는 또 장자의 쓸모와 쓸모없음의 얘기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조건 속에서 적용되는 얘기지 무용지용이라는 하나의 막연한 얘기로 대신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점들을 제가 책 속에서 각각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 차례를 보면은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 행복한 삶을 원하는가, 새롭게 봐야 세상이 보인다.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유와 관련해서는요, 소유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탐색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원하는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히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사회에서 어떻게 인생의 궤적을 새롭게 구상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봐야 세상이 보인다라는 것은 인식에 관련된 것이에요.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상과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는 장자와 우리가
만나는 면적을 한번 넓혀보자고 한 거고요. 제 책에서는 장자는 여러 가지 편이 있어요. 내편, 외편, 자편 등이 있는데 장자가 직접 쓴 거는 그 중에서도 장자의 내편이에요. 그래서 이 내편을 중심으로 하되 외편과 자편 내용을 보완하면서 한 권 전체를 같이 만나는 그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그림으로 읽는 장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 책이 장자와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었으면 추천과 구독 부탁해요.